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게 진행 중인 사건처럼 느껴질 정도거든요. 오늘 알아본 사건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른 범죄자들과 다르게 꽤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자랐을 법한데 결국 살인범이 됐다는 거죠. 고유정인데 남편에게 수면제 먹이고 죽인 죄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유명한 건 남편 살해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사체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전기톱을 이용했어요. 에서 유기했고 범행 전과 후에 생활 차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을 캐리어에 담아서 운반했는데 이때 웃으면서 통화하는 CCTV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정 하면은 사이코패스다, 좀 이런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유정의 범행 방식은 구체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죠. 왜냐면은 이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잔인했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차마 방송에 내지 못할 만큼의 내용들이고, 비유를 이렇게 하긴 해요. 오원춘보다 심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고유정과 오원춘을 보면 사람을 하는 수준으로 훼손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운반의 용이성, 그리고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한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여기에 집착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이런 유형의 범죄자 중 대선배격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고유정과 너무 비슷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 당시 47세였던 이팔국은 1928년 경북 영천의 신영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둘 다 사망했어요.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그리고 30살이던 1958년에 결혼했고 사남매를 낳아요. 그러다 결혼 11년째 되던 1969년에 아내가 사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팔국은 이제 혼자서 아이 넷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안 해요. 돈이 꽤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범죄로 이 돈을 충당하죠. 허가 업무를 알선해주는 척하면서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부자들이나 공무원과 친하게 지내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냈던 겁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고 1972년에는 가사도우미를 행한 적이 있어요. 이 죄로 감옥에 갔다 왔고 동네에 변태 성욕자라는 소문이 납니다. 이팔국은 1973년 9월 이숙자라는 여성을 만나요. 서울 명륜동에 자주 가던 다방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이에요. 7년 전부터 이숙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다방과 양장점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 혼자 사업하는 게 그 당시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때 손님으로 자주 오던 이팔국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고민도 털어놓고 이러면서 친해진 거죠. 어느 날 이숙자는 이팔국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팔국이 100만 원을 내놓으면서 보태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이팔국은 잘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시각이죠. 키도 180이 넘고요. 체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남자가 자기 힘들 때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면 능력도 있어 보이는 거죠.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동거가 시작됩니다. 동거를 하면서 이팔국이 잠깐 취직을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금방 실직하면서 다시 무직이 됩니다. 이숙자의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이팔국은 너무 무능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계속 이숙자 집에 얹혀 살면서 놀기만 한 거죠. 그러다 둘 사이가 나빠진 거고, 사건은 어느 날 이팔국이 이숙자에게 양장점 명의를 달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숙자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어요. 가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명의를 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거절하자 이팔국은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그 당시는 혼인관계에서 남성이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받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289군 처음부터 이숙자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죠. 화가 난 이숙자가 이혼을 요구했고 289군 그럴 수 없다며 버팁니다. 이날 몸싸움이 일어났고 289군 결국 이숙자의 을 졸라 사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 뒤의 대처가 굉장히 잔인하고 태연했다는 거죠. 그 당시는 타작이나 컴퓨터가 없어요. 경찰이 조서를 쓸 때 직접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289의 설명을 들으면서 받아 써야 하는 건데 경찰이 너무 적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사람이 저지를 수 없을 만한 일들이라서 조서를 쓰다가 펜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구토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체 뭘 했길래 매일 사건 조서를 쓰는 경찰이 토할 정도였냐는 거예요. 이숙자의 시신을 욕실로 옮깁니다. 여기서 5시간에 걸쳐 부터 벗겼어요. 머리카락까지 다 분리합니다. 벗긴 와 머리카락은 소각했고 점은 잘게 잘라 하수구에 흘려 보냈죠. 살점에는 근육도 있습니다. 근육은 질겨요. 쉽게 자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289군 요 그래서 김치와 섞어 항아리에 넣어 놓습니다. 그 외에 장기와 신체 기관도 모두 뜯어서 하수구에 버렸고 뼈는 냈어요. 아령으로 빻았다고 하는데 이건 연탄재와 섞어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기로 합니다. 우발적인 범행치고는 뒷정리가 너무 치밀하죠. 일반인이 이렇게 사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실행한다면 말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전에 서울과 동두천에서 푸주관을 운영한 적이 있었대요. 이때 경험을 범행에 이용한 거죠. 다음 날은 집안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신 태운 냄새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데 누군가 엄마에 대해 물으면 집을 나가 소식이 없다는 말을 하도록 시켰죠. 뼈가루와 연탄재가 섞인 봉지는 집에서 1km 떨어진 페인트 공장 옆에 쓰레기장에다 버립니다. 왜 페인트 공장까지 갔냐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요. 아무리 연탄재와 섞었어도 신에서 나는 냄새는 그만큼 강한 겁니다. 다음날 새벽엔 근육과 점이 섞인 김치 항아리를 근처 대학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옷과 소지품까지 다 태워버렸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밖을 돌아다닙니다. 289군 자기가 완벽하게 뒤처리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안심하고 집에서 하던 대로 지냈죠. 그런데 이숙자에겐 전남편과 낳은 23살의 딸이 있던 겁니다. 아무리 엄마에게 전화해봐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거죠. 몸이 아파도 일을 쉬는 경우가 없었는데 3일이나 가게에 나오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 조사 시작되면은 289기 의심을 제일 먼저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숙자가 가출했다고 거짓말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죠. 흔적을 다 지웠으니까. 하지만 경찰 수사 직전 또 다른 신고자가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치우다가 사람뼈를 발견했거든요. 289기 뼈를 아령으로 빻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가루가 되지는 않습니다. 뼈 조각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사람 뼈처럼 보여서 신고했던 건데 이게 결정적이었죠. 이숙자의 딸인 김씨는 이미 289의 폭력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고 경찰 신고 때도 289기 수상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찾은 뼈를 국과수에 보냈어요. 그 결과 이숙자의 뼈라는 결론이 나왔고 경찰은 바로 289에게 가지 않습니다. 실종 6일째 되는 날 289의 사남매를 만난 거예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실종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이들은 289기 시킨 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크게 싸웠는데 갑자기 조용해졌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벌레가 끌어서 약을 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그 이상한 냄새는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탄 냄새와 정육점에서 나는 냄새 같다고 했어요. 아마 신 태운 냄새랑 피 냄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시각에서 아는 대로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289의 범행을 확신하고
검거했어요. 10일 만에 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289은 집에서 쉬고 있었죠. 늘 하던 대로.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아이들 진술, 집에서 찾은 범행 도구로 추궁해봤죠. 그리고 289군 순순히 범행을 자백합니다. 검거 일주일 뒤에 현장 검증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 사진인데 통행 금지가 있을 때인데도 밤에 있었나 봐요. 주민 50여 명 정도가 몰려와서 289를 죽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여기서 또 놀랄만한 점은 289의 행동이에요. 보통은 잔인한 범죄자라도 범죄 현장에 가면 위축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떨거나 위축돼 보이지 않았어요. 담담했고 표정에서 보이죠?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표정 변화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289군 사체 모독죄와 살인으로 사형을 받아요. 재판부는 판결 당시 피고인의 범행 행위는 우발적이지만 뒷과정에서 사체 훼손을 하는 등 지극히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인명을 천시해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의 여지가 없다는 게 판결의 이유였어요. 변호인은 범행 당시 289기 기억상실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안 통합니다. 그러자 289군 자기가 6.25 참전 때 후유증으로 정신착란증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했어요. 정신감정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거절됐고 289기 그래서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다 거절됩니다. 이렇게 사건 발생 2년 6개월 만인 1977년 11월 형이 집행됐어요. 289 사건은 그 당시 조금도 생각해볼 수 없는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사마다 크게 보도됐거든요. 사형을 당한 뒤에도 19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까지 이 사건을 모방한 카피캣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학력이 낮을 거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통계로 밝혀진 거기도 한데 289군 예외였어요. 이 사람이 1970년대에 대학원을 나왔다고 합니다. 서류상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조갑재 기자가 쓴 사형수 오희웅이라는 이야기에서 이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289기 세계 2차 대전 때 남방전선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온 적이 있고 6.25 전쟁에도 참전했는데 부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착란 증세가 생기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다고 적혀 있어요. 육군 군사경찰 중사로 제대했고 동두천 체육회장을 지냈거나 서울청년회의소 특별회원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책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출처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책의 내용을 교차 검증할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취재해서 썼냐는 거예요. 이때 정말 대학원을 나왔다면 초엘리트입니다. 그런데 푸주간을 운영하거나 실직을 하는 건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거든요. 289군 체격이 좋아요. 운동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합기도, 유도, 태권도 종합 12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후 289을 넣은 관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운동을 많이 한 거랑 관이 터진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인데 아마 289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서 오는 이런 헛소문이 좀 알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1970년대 최악의 살인마이자 고유정의 대선배 정도 되는 289의 아내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